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민준입니다. 저는 라프텔에서 박수 치셔도 돼요. 음, 제가 박수 치는 타이밍을 놓쳤었네요. 저는 라프텔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개발자들의 블로그 플랫폼 벨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다양한 개발 콘텐츠를 만들어 오면서 셀프 브랜딩을 해왔는데요. 이 덕분에 참 많은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에 대한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어요. 제가 오늘 해볼 이야기들은요, 우선 개발 콘텐츠는 어떤 게 있을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개발자로서 셀프 브랜딩은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통해서 얻은 것들도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고민하는데 어떤 것들을 고민하면 좋을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기술서적 출판에 대한 이야기들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 콘텐츠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참 다양한데요. 한번 나열을 해보자면은 가장 흔하게는 블로그 포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볼 수도 있겠죠. 또 인프런에 그러한 영상을 강의 형태로 올려볼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소셜 미디어에 우리들의 생각을 올리는 것도 하나의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거고, 또한 우리가 오픈소스 프로젝트 아니면 꼭 오픈소스가 아니더라도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것 그 자체가 콘텐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또 책을 쓰는 것도 콘텐츠고, 오늘처럼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도 콘텐츠가 될 수가 있겠죠. 한번 하나하나 깊게 들어가 볼게요. 블로그. 블로그는 어디서 쓰는 게 좋을까요? 국내에도 그렇고 국외에도 그렇고 참 많은 플랫폼이 있어요. 국내 개발자들을 위한 블로그 서비스 벨로그가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도 데브2랑 해시노드라는 훌륭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개발자들을 위한 서비스는 아니지만 티스토리나 미디움도 많은 개발자들이 쓰고 계시고요. 블로그를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고민을 많이 하세요. 내가 어디서 시작하는 게 좋을까 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어디든 괜찮아요. 일단은 글을 쓰기 시작한 다음에 아무 데서나 글을 쓰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 서비스는 마음에 안 드는데 저쪽은 더 좋아 보여, 이런 것들이 보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저쪽에는 코드를 입력하기 더 좋고, 뭐 저쪽엔 사용자들이 반응이 더 좋고, 이런 게 보이면은 이사를 가시면 돼요. 저는 블로그 자체를 고등학생 때부터 하면서 지금까지 한 4번 바꿨거든요. 초반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했던 적도 있었고, 그러다가 티스토리로 갔다가 워드프레스로 갔다가, 그러다가 벨로그를 만들어서 벨로그로 이제 왔는데, 이렇게 블로그를 이사를 하면서도 셀프 브랜드에 대해서 리뉴얼도 할 수 있었고, 이사의 경험이 꼭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막 지금까지 썼던 글 어떻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겠지만 그것을 한 번의 리뉴얼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사는 언제 해도 되니까 우선은 글을 쓰는 습관을 먼저 가지고 많이 많이 써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플랫폼 위에서 작성하지 않는다면은 직접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개츠비, 넥스트, 다큐사우루스 이렇게 있는데, 물론 이 3가지 기술들은 리액트를 조금 알아야 좋은 그런 기술들이긴 해요. 만약에 이 3가지가 아니라면 뭐 지킬, 헥소, 고스트, 뭐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노션에서도 여기서 API를 제공해서 우리가 노션에다가 쓴 글을 기반으로 블로그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알아보면 굉장히 좋고,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 맘대로 스택을 정해서 만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블로그를 처음부터 만드는 결정을 하신다면은 그 전에 먼저 발행할 글들을 조금 준비해 놓고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블로그를 처음부터 직접 만들려다가 계속 미뤄져 가지고 블로깅 자체를 계속해서 미루게 된 분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 글들을 조금 먼저 써놓고 그 글을 발행하기 위한 블로그를 직접 만드는 거, 저는 그 방향이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 것도 꽤 재밌어요. 유튜브 특성상 사용자들이 피드백을 잘 주거든요. 뭐 댓글을 쓰던 채팅을 하던. 저는 한 2017년부터 라이브 코딩을 해왔어요. 그걸 하면서 그 벨로그란 서비스도 라이브 코딩을 했던 그런 서비스거든요. 막 700~800번 넘게 했어요. 1시간씩. 그러면서 많은 사용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들의 의견도 받고,
저도 그 사람들 통해서 배운 것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올리면 일단은 되게 재밌어요. 그런 게 참 좋은 동기부여가 되고 이걸 통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올릴 때는 꼭 시청자 수나 구독자 수에 연연하지 않고 꾸준히 재밌게 하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위터,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트위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개발자로서 트위터 하면 참 좋은 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 기술 트렌드를 따라가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소한 생각도 어떤 콘텐츠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엔지니어링에 대한 생각, 아니면 뭐 회사에서 어떻게 개발을 하는가에 대한 생각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잡담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얻는 것도 굉장히 좋은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트위터도 하나의 콘텐츠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하나의 콘텐츠인데,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공개하면 누군가는 저희 프로젝트를 구경하기도 하고 배워가기도 하잖아요. 누군가는 PR도 날릴 거고. 그래서 오픈소스를 하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오픈소스를 해보니까 겪었던 게, 혼자 하면은 좀 힘든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시간이 바빠질 때도 있고 그러면 좀 잊혀져 버리는데, 동료와 함께 한다면은 꾸준히 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요새 새로운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은 동료랑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픈소스를 잘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함께 할 사람을 찾아서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개발 서적을 작성하는 것도 참 좋은 콘텐츠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오늘 세션 후반부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처럼 컨퍼런스에서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콘텐츠죠. 발표할 땐 솔직히 엄청 떨려요. 지금은 많이는 안 떨립니다. 근데 한때는 되게 떨어가지고 막 배도 아프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이런 자리에 오셔서 발표하는 것도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발표를 하게 될 때에는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지식들을 가지고 어떤 정보를 나열을 하는 것보다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거든요. 콘텐츠를 만들 때 있어서 너무 큰 부담을 가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에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습관을 가지는 게 우선적으로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엄청난 실력을 가지지 않아도 콘텐츠 제작해도 됩니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면 어떡하지? 그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피드백을 줄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뭐 이게 더 좋아요 하면서. 그럼 그런 피드백을 보면서 고치고 성장하면 더 좋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당장 글을 잘 못 쓰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도 글 쓰는 것도 저는 결국 프로그래밍이랑 비슷하게 많이 하다 보면 늘더라고요. 저는 과거에는 되게 글을 엄청나게 못 썼어요. 근데 많이 쓰다 보니까 많이 늘더라고요. 이번에는 개발자 셀프 브랜딩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건 꼭 셀프 브랜딩이 아니더라도 뭐 이력서를 작성할 때에도 이걸 생각해보면 좋은데, 색깔 있는 개발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세요. 내가 가진 특별함은 뭘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고민을 해보고, 내가 재밌어하는 건 뭘까?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꽤 자신 있는 건 뭘까? 내가 추구하는 건 뭘까? 나의 성격과 백그라운드는 어떠한 차별점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한 다음에 한두 줄로 정리를 해보세요. 그렇게 잘 정리한 문장을 깃허브나 아니면 소셜미디어의 바이오에다가 반영을 하시고요. 그렇게 정리한 문장이 딱 봤을 때 지금의 나랑 정말 맞는 문장인가 싶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놓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면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방향으로 정해서 계속 나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색깔 있는 개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흔한 이름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나를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심볼을 만드는 것도 참 좋아요. 좀 유니크한 이름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름으로 활동하시는 게 가장 멋지긴 하거든요. 근데 제 이름은 조금 흔해요. 김민준인데 되게 요새 아기들도 김민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저기서 어떤 애 엄마가 민준아 하면은 제가 쳐다보고 그럴 때가 많은데, 아무튼 유니크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름으로 활동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저같이 이름이 흔하다면 닉네임 만들어 보는 것도 좋고 로고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닉네임과 로고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더 각인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한번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보다 꾸준히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비추는 것, 그게 참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떠한 콘텐츠를 만들고 나서는 다양한 채널에 자신을 알리는 게 좋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잘 활용하시면 좋아요. 페이스북에 뭐 다양한 기술별로 그룹들이 있는데 거기에 올리셔도 좋고, 트위터나 링크드인, 커리어리에 올리셔도 좋고요. 그리고 긱뉴스에다가 우리가 만든 콘텐츠를 올려보는 것도 좋은데요. 커리어리랑 긱뉴스는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커리어리 같은 경우는 개발자를 위한 커리어 SNS고요. 링크드인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긱뉴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링크들, 트렌딩 뉴스들이 나오는 페이지인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여기 관리자분이 열심히 링크를 올려주시기도 하지만 우리도 올릴 수가 있거든요. 회원가입하고 한 며칠 있으면 글을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잘 만든 콘텐츠라면 대부분 트렌딩으로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면은 한국에서 많은 개발자분들이 읽게 될 거니까 뭔가 만들었다 하면은 여기에 공유하면 참 좋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러한 콘텐츠를 만들면서 셀프 브랜딩을 꼭 해야 될까? 콘텐츠 만들기 귀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성향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걸 꼭 잘해야 좋은 개발자일까? 그건 또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잘 해두면 얻을 것이 잃을 것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면 제가 무엇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짧은 시각으로는 뭐 돈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수익보다는 내 콘텐츠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이런 콘텐츠나 셀프 브랜딩을 통해서 이직과 채용의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콘텐츠 만들다 보면은 다양한 회사에서 연락이 와요. 이게 좋은 이직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도 좋은 경험이었는데요. 잠재 지원자로서 다른 회사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건 참 좋은 경험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잠재 지원자들을 꼬시고 그들의 장점을 어떻게 어필하고, 아니면 만약에 단점이 있다면은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나만의 전략을 만들어서 앞으로 채용을 할 때도 활용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경험이었고요. 저도 나중에 가서는 채용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어 보니까 좋은 콘텐츠 만드는 사람들은 꼭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이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셀프 브랜딩은 좋은 동료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제가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그걸 통해 저를 알게 되고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를 알게 되고 지원해서 함께 일하게 된 사람들이 몇 분 계세요. 그분들은 참 저에게 참 큰 도움을 많이 줬던 분들인데요. 그분들 덕분에 저희 팀이 성장할 수 있었고 회사가 성장할 수 있었고 함께 많은 성과를 이뤘어요. 그래서 저는 콘텐츠를 만들면서 가장 좋았던 거는 좋은 동료들을 얻었다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 구인 과정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콜드콜을 했을 때 사람들이 마음이 좀 더 열려 있어요. 더 빨리 응답이 오기도 하고 씹히는 일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콘텐츠를 만들면서 큰 동기부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많고요. 제 콘텐츠를 기다려주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아니까 더 꾸준하게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유익한 정보를 만들고 제대로 된 정보를 만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더 열심히 확실하고 깊게 공부하게 되는 장점도 있었어요. 제가 가끔씩은 틀린 정보를 만들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는 누군가 피드백을 계속 줬고 그걸 통해 성장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셀프 브랜딩을 통해서 팔로워들이 생기는데요. 이 팔로워 분들을 통해서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만든 프로젝트를 조금 더 쉽게 알릴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벨로그란 서비스는 이런 팔로워 분들이 없었으면 초기 사용자들이 위치를 못했을 거예요. 저 혼자 썼었겠죠. 하지만 팔로워 분들 덕분에 좋은 서비스로서 성장을 잘 했고요. 그리고 물론 팔로워들이 있다고 해서 서비스가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만약에 별로인 프로덕트다 라면은 이게 별로구나, 어떤 점을 개선해야겠구나, 이런 걸 좀 더 빨리 파악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번에는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처음에는 투데이 I learn처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좋아요. 나중에 가서는 좀 독자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독자들이 내 글을 읽을까? 내가 독자라면 어떤 글을 좋아할까? 그리고 남들도 다뤄본 주제 말고 나만이 다뤄볼 수 있는 주제는 뭐가 있을까? 이 세 가지 생각을 가지고 다음 주제를 선정한 다음에 글을 쓰면 더 재밌는 글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높은 퀄리티의 글을 쓰기 위해서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닌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마음을 가지고 글을 쓰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A는 B다라는 내용을 적는다고 칠게요. 그럼 그때 A는 B다라고만 적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A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 일이 생겼고 A 말고도 뭐 C랑 D가 있었는데 A를 배우게 됐고 A는 B다 이런 식으로 좀 재밌게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방식으로 글을 쓰면은 더 재밌게 읽히고 독자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글을 쓰고 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서 내가 다른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어보면은 더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어색하거나 어려운 표현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또 독자가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생략한 표현이 없는지도 살펴보시면은 되게 빠트려 먹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글을 참고해서 쓰는 경우에는 레퍼런스를 잘 적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당연한 거지만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이걸 만약에 하시게 되면은 신빙성이랑 신뢰도가 높아져서 더 좋고요. 그리고 다이아그램스넷 같은 서비스를 사용해서 도표도 잘 활용하시면 좋고 글을 발행하기 전에 지인한테만 읽어보려고 하는 것도 좋아요. 다이아그램스넷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표를 그릴 수 있는 웹 서비스고요. 그리고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이게 잘 보이진 않겠지만 이렇게 레퍼런스의 경우 링크까지 넣어주면은 구글에서 해당 페이지의 랭킹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거든요. 이 페이지에서 신뢰도 높은 페이지를 링크를 걸었구나 하고 그래서 링크를 걸면 정말 좋습니다. 이번에 기술수적 출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출판 제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장벽이 크지 않습니다. 좋은 콘텐츠 꾸준히 만들다 보면은 출판사에서 연락이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출판사 관계자분들은 좋은 작가들 섭외해서 좋은 책 만드는 게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약에 나중에 제안을 받게 됐을 때 너무 섣불리 결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결정하기 전에 나의 커리어에도 도움이 될까? 충분한 독자층들이 있을까? 그리고 책 쓸 시간에 다른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적합하면 쓰는 걸 결정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저는 다행히도 운이 좋게도 좋은 책을 냈고 잘 사람들이 좋아해 줬는데 주변에 책을 쓰기 시작해서 완성을 못한 경우도 많이 봤고 책을 다 썼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안 찾은 그런 케이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해보고 적합할 때만 진행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대형 출판사랑 소형 출판사의 차이도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소형 출판사가 인세가 조금 더 높아요.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더라고요. 특히 초보 작가의 경우에는 대형 출판사에서는 조금 인세가 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대형 출판사의 경우에는 독자들과 좀 커뮤니케이션이 좀 더 많아요. 팬층도 있고 해서 마케팅이 좀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출판사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출판사에서 만든 책들이 동네 서점에서도 보이는지 마케팅 잘하고 있는지 보고 결정을 하시면 더 좋고 그리고 자신의 필력과 콘텐츠 가치를 믿는다면 뭐 어디서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출판사와 협업을 하면은 되게 많은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고요. 교정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 도전해 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꾸준히 뭔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다루다 보면은 연락이 오게 될 거예요. 아니면 미리 적어놓고 똑똑똑 해도 되고요. 그 외에 고민해 보면 좋은 것들은 좋은 타이밍에 차별화된 내용으로 집필하는 게 좋고요. 유익한 내용을 싣는 걸 집중하고 그리고 또 뭐 돈을 벌어야지라기보다는 개발 생태계에 기여한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돈만 생각하면 비추해요. 다른 프로젝트 개발하거나 뭐 유료 영상 강의를 만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제가 개발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볼게요. 저는 만들면서 개발 실력 성장에 대한 꾸준한 동기부여를 얻고 싶은 것도 있고 유익한 개발 콘텐츠를 제공하고 개발을 잘하는 개발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애국 활동인 것 같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작은 날갯짓으로 세상에 좀 더 좋은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제 콘텐츠를 좋아했던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가지고 이런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좋은 개발 콘텐츠를 만들면 어마어마하게 긍정적인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조금씩 콘텐츠 만들다 보면은 좋은 일들이 생길 거예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Q&A는 아무래도 밖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